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구비문학의 세계 389페이지입니다. 자, 구비문학의 세계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구비문학의 세계 페이지 389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재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재담의 특징이라고 이제 나오죠. 89쪽에. 이 재담이라는 것은 재치 플러스 재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치도 있고 재미도 주는데 결국 이제 이 재치라는 것은 특히 이제 재미를 주기 위한 말의 기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걸 이제 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담이라고 하는 것은 재담은 완벽한 서사성을 갖추지 않았다. 완벽한 서사성을 갖추지 않음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제 이 재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89쪽부터 이제 쭉 뭐 재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92쪽으로 넘어가서요. 392쪽으로 넘어가시면 그 어휘담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1번에서. 자, 이 어휘담이라는 것은 이제 말시합이죠. 말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밑줄 좀 치세요. 어휘담은 어휘 자체가 흥미의 중심이기에 재치의 묘미 이외에 깊은 의미가 담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휘담의 특징입니다. 어휘담은 어휘 자체가 흥미의 핵심이기 때문에 재치의 묘미 이외에 깊은 의미가 담기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어휘담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옛날에라고 하는 것에 옛날 옛적 갓날 갓적 하늘 땅이 열릴 적에 나무 접시 열릴 적에 해가지고 쭉 이야기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어휘담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393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두 번째 인용문에서 한 줄 내려오면 이 자료는 적이라는 음절을 반복하죠. 옛날 옛적 갓날 갓적 이렇게. 그래서 재담의 기법을 활용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재담의 묘미는 재치가 넘치는 말에 있으나 이야기로서 흥미를 고조시키려면 자,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언어 경합담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언어끼리 경합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가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시합도 이기고 지는 겨루기의 하나로서 힘겨루기나 지혜겨루기와 같이 승패에 대한 흥미가 보태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며느리의 말대꾸를 보면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패백을 드리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절하는 모습을 보고 키가 너무 작죠. 그래서 못마땅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죠. 어찌 이리 절이 작은고, 절이 작은고라고 써져 있죠. 원래는 이제 절이가 아니라 절이 이런 뜻이겠죠. 저렇게 이런 의미인데 이제 이걸 받아서 며느리는 절이 작으면 암자지요. 이렇게 이제 말 장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노기를 띠고 목소리를 높여서 무슨 소올,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소올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펑퍼짐하면 반석 소리고요. 척척 늘어진 것은 낙낙장송이고요. 낙낙장송. 소복하면 솔포독이죠.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죠. 솔이라고 하니까 이제 소나무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394쪽에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제 기가 막혀서 잘한다라고 나오죠. 둘째 줄에 잘한다. 이 잘한다를 이제 발음 끼워대면 잘한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물에서 놀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용타라고 하니까 용은 하늘에서 날죠. 용타의 용이 그 드래곤의 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 너도 한 말 줘봐라. 한 말 지기는커녕 두 말 이구도 다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담은 그 밑에 밑줄 치세요. 이른바 곁말쓰기 기법인데 동음 이어를 사용해서 상대가 말하려는 의도와 다른 의미로 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런 재담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95쪽으로 가면 395쪽입니다. 395쪽.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395쪽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에 일반적으로 결말은 중의성, 그러니까 중의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활용하는 언어 기법인데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사용할 말의 본세는 아니다. 막역한 친구 사이에 농담 삼아 하는 것인데 이를 새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의 대화로 만든 것이다. 이 재담에서는 웃음을 유발하고 재미를 증폭시키기 위해 상황을 비정상적으로 이제 설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 재담은 그런 판소리, 사설이나 군놀이, 무가에도 이용되고요. 이제 이게 공연 재담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대감놀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건 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로 이제 보면 끝에 나와보니 듣하고 같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죠. 396쪽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그 인용문 바로 밑에 보시면 항해도 만신 김금하가 구현한 배연신굿의 대감놀이 사설의 일부이다. 많은 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굿판에서 잘 먹고 신나게 놀아보겠다는 것인데 음절 반복으로 운을 맞추어서 운율적 효과를 내면서 앞구절과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대꾸로 만들어서 말의 묘미를 살려내고 있다. 음절 반복과 대꾸로 이루어진 부분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음절이 음잔, 음전, 점잔, 개젓, 의젓, 맨중, 공중, 본처, 난처들 이렇게 이제 의미 없는 말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향가에도 어휘적 재담이 있다는 거죠. 거기 이제 보면 춘향아 말 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하니 정자 노래를 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자 타령은 정이라는 같은 음절을 구절 끝에 반복적으로 넣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유육 원객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송하정 이런 거 화유정 이런 식으로 쭉 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분 효과도 있죠. 운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골계적이란 말이 있는데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에 396쪽에 이 골계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해악 플러스 풍자죠. 해학적인 요소에 풍자가 들어가야지 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정자가 들어있는 우리말 어휘를 모두 끌어모아서 나열하다가 이도령이 춘향에게 정이 있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궁자 타령도 있죠. 궁자 노래를 들어라. 궁자 노래를 들어라. 뭐 해가지고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재단 기법이고, 자, 397쪽에 이제 보면 문자담이라고 나옵니다. 이번에. 이 문자담이라는 것은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재담이다. 그래서 문자 지식을 바탕으로 본래 문자가 이제 의미하는 바와 다른 의미로 사용하든가 이중적 의미를 활용해서 재치 경합을 벌이는 거다. 문자담에는 대구 경합담. 거기 좀 밑줄 좀 치세요. 세 번째 줄에. 문자담에는 거기서부터 이 문자담에는 대구 경합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밑줄 치세요. 397쪽입니다. 세 번째 줄에 문자담에는 대구 경합담이 많은데 조선조 문인들이 한시로 대구 경합담을 벌이는 관행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본다. 거기까지 밑줄 쫙 쳐놓으세요. 397쪽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1번의 물무부대라고 나올 거예요. 1번의 물무부대. 이건 뭐겠어요? 사물이 대꾸를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대꾸가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밑에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 나오죠. 인상의 사마상여, 명상의 성불상여, 위무기, 장손무기, 파무기, 피무기, 아역무기. 그래서 이 대꾸는 중국의 역사적 인명과 인명이 가진 의미를 혼합하여 하나의 문장이 됐다는 거죠. 인상여와 사마상여는 사람의 이름이죠. 인상여는 넘겨보세요. 중국 전국시대의 조나라 사람이고 조나라 해문왕이 화시벽이라는 구시를 얻었는데 진나라 소왕이 이를 알고 화시벽과 성 15개를 이 성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말하는 성이죠. 캐슬이죠. 캐슬.
그 15개를 바꾸자는 제의를 했을 때 조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이제 진나라에 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나라의 위엄을 선양하고 화시벽도 무사히 가져온 명신이죠. 사마상현은 중국 한나라 무제 때 문인으로 특히 부를 잘 지은 사람이다. 부라는 것은 약간 산문 형태의 어떤 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탕문군이랑 과부를 봉구 황곡이라는 노래로 유혹하여 함께 살면서 색코잠방이를 입혀 술장사를 시켰다는 일화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상현은 사람의 이름도 되고 글자 뜻대로 서로 같다. 상여니까 서로 같다는 뜻도 되겠죠. 서로 상자를 써서 같을 여자. 그렇죠? 즉 첫째 문장은 인상여 사마상여는 이름은 상여이다. 그렇죠? 왜? 인상여잖아. 인상여. 그러니까 이게 상여잖아요. 사마상여잖아. 이것도 상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은 상여, 이름은 상여이지만 성은 상여가 아니다. 라는 의미와 인상의 사마상여는 이름은 서로 같다. 라는 서로 같지만 성은 같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불상여. 그렇게 이름이 그 상여가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지금 성불상여잖아요. 성불상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름은 상여 그런 의미로 이제 쓴다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름은 상여이지만 성은 상여가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인상의 상여, 사마상여는 이름은 서로 같지만 성은 서로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성은 상여가 아니다. 또 있고 두 번째는 성은 같지 않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자 같을 여자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무기와 장손무기는 사람 이름이다. 그 밑에 있죠. 398쪽에. 그래서 이무기는 중국 전국시대 신능군의 별칭이고, 신능군은 병부를 훔쳐 위기의 조나라를 구한 인물로 유명하다. 장손무기는 당태종의 명신으로 당태종의 비인 장손왕후의 오랍이다. 이 문장의 의미는 위무기와 장손무기는 저도 무기이고 나 역시 무기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저도 꺼려함이 없고 나도 꺼려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왜냐면 기자가 꺼릴 기자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이무기 할 때 이 기가 꺼릴 기. 이 보면 이게 꺼릴 기자예요. 꺼릴 기자. 꺼릴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저도 무기이고 나 역시 무기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거기 그 397쪽을 다시 보세요. 397쪽에 그 1번의 물무부대 밑에 보면 피, 무, 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 역,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꺼리지 않는다. 이게 꺼릴 기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도 꺼리지 않고 나도 꺼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도 되고, 그냥 이게 이제 위무기 장손 무기니까 다 무기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다 무기라는 의미로 그냥 무기라는 이름으로 쓰일 수. 그 사람도 무기고 나도 무기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무기라는 것이 첫 번째는 꺼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무기다. 그 사람도 무기고 나도 무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주선왕, 문선왕, 사마선왕, 일군, 일신, 일군, 일비, 군비신, 추맹자, 오맹자, 사인맹자, 일남일녀, 일비남비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선왕은 주나라의 군자로서 천자이다. 그런데 문선왕은 공자를 말한다. 공자는 망고의 성현으로 군자에게도 스승이 될 수 있으나 군주와 신하로 양분할 경우 신하이지 군주가 아니다. 사마선왕은 중국 삼국시대 사마의를 지칭한 듯하다. 사마의는 위나라 조비의 신하였지만 그의 손자 사마염이 삼국을 통일했죠. 그래서 진나라를 건국하고 선제, 황제라는 거죠. 추존한 인물이고요. 주선왕, 문선왕, 사마선왕은 하나는 군주이고 하나는 신하이며 하나는 임금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꾸는 추맹자, 오맹자, 사인맹자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라는 뜻이라는 거. 추맹자는 성현맹자,
남자죠. 오맹자는 여성이고요. 사인맹자는 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9쪽을 보시면 동방삭 서문표 남궁괄 북궁효 동서남북진 자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연무 좌우 전우지문. 동방삭은 한나라 무제 때 명신이죠. 서문표는 전국시대 위나라 사람이에요. 업지방의 소령으로 가서 하신에게 여자를 제물로 바치는 악습을 타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남궁괄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주무왕 신하로서 재물을 흩어 빈민을 구휼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나 남자가 들어가면 상관없다. 북궁유도 임명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사방을 가리키는 동서남북의 글자가 들어가는 성을 가진 인명을 열거한 것이다. 동방삭 서문표 남궁괄 북궁유. 그러니까 앞에를 찾아보면 뭐가 돼요? 동서남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금슬비파 팔대왕 임해망량 사소기. 금슬비파는 임금왕 8개가 있다는 거예요. 임금왕 여기 보면 전부 다 보면 임금왕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금. 여기 임금왕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슬도 보시면 여기 또 임금왕이 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비도 임금왕이 또 2개가 있잖아요. 파에도 임금왕이 또 2개가, 그러니까 합하면 8개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금수비파 팔대왕. 이에 대한 대꾸는 도깨비를 의미하는 글자인데 임해망량. 이게 다 귀신기자가 있어요. 보시면 임해망량이라는 글자가 다 왼쪽에 이 귀신기자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임해망량 사소기. 그러니까 그 4개의 작은 귀신이라는 거죠. 소기는 대왕과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대왕이 있으니까 뒤에는 소기. 넘겨보세요. 400페이지. 오경루와 석양홍 9월 산중 춘초록. 오경루는 누각의 이름이다. 오경루 나오죠. 근데 오경이라는 것은 새벽을 의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1시죠. 자, 그럼 사경은 뭐겠어요? 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 자, 그 다음 오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겠죠. 이게 오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경루 아래 석양이 불타라는 말은 오경과 석양이 하루에 같은 시간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대조대에서 역설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대조된 어휘로 19가 9월산 속에 봄풀이 푸르다. 9월은 가을철에 속하는 달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9월산은 그냥 고유명사예요. 가을하고 상관이 없이. 그래서 9월산 봄풀은 오경루 석양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사치하위 거기 나오죠. 400페이지에 사치하위 생치 노승 자칭 소승. 죽은 꿩이나 상꿩이나 꿩은 모두 생치다는 거예요. 생치. 생치라는 건 요리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늙은 승려나 젊은 승려나 자기를 가리킬 때는 모두 소승이라고 한다. 그래서 죽은 꿩을 어찌해서 생치라고 하느냐. 대꾸로는 노승도 스스로 소승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자칭 소승이라고 나올 때 이 칭은 칭하다는 뜻이에요. 칭하다. 노승, 자칭, 소승 찾으셨죠? 그때 칭은 칭하다. 그 다음에 오동열매 동실동실 보리풀이 매끈매끈. 오동열매를 한자로 동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실동실 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리뿌리니까 매끈이잖아요. 보리맥자의 뿌리 근자니까. 근데 이 매끈매끈은 매끈매끈이라고 썼지만 매끈매끈하고 발음이 똑같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차오삼과 중국 사신의 대꾸문답이라고 나왔죠. 광해군 때의 명신이었던 오산 차천로는 문명이, 그러니까 이름이 문장으로서 이름이란 뜻이에요. 문명이란 건. 400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에요.
명나라에 알려져 동방문사라는 칭호를 받게 됐고 그의 일화로 압록강에서 사국 노릇을 하며 명나라 사신과 시문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401쪽입니다. 401쪽을 보시면 이제 중국 사신과 차오산의 이야기죠. 오탁 정장목, 까마귀가 사공의 눈을 쪼았네. 차오산, 풍치 상사비, 바람이 상사의 코를 불어버렸다네. 중국 사신, 치적 고주가, 피리를 부니 마른 대나무가 노래를 하네. 차오산, 격고 우피명, 북을 치니 소가죽이 울음을 하네. 중국 사신, 잠부침 잠잠 부부침, 강상규어 지구. 401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겼다 떠오르고 다시 가라앉고 잠기고 잠기다가 떠오르고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것은 강위에 물고기를 노리는 갈매기요. 차우산 비상하 비비상상하 상간 타마지적 날아오르다 내리고 날아서 오르고 오르다 내리는 것은 산 사이에 꽃을 탐하는 나비일세.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한자가 산간 탐화지접입니다. 401쪽에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401쪽을 보세요. 401쪽에 위에서 한 7개 줄 정도에 보면 나오죠. 산간 타마지접. 나비접자예요. 이 접자가 나비접이에요. 볼 수 있어. 자, 한자말과 우리말을 섞은 시라고 밑에 나왔죠. 개변 시내가. 그러니까 시내가가 나의 집이요. 소옥 작은 집. 그러니까 이게 작은 집이라고 쓴 거죠. 작은 집에 부지런히 지붕을 이었네. 장부 사나의. 그러니까 사나의니까 이게 뭐예요? 사나이하고 비슷하잖아요. 사나의에다 붙이고 사나이. 발음 비슷하죠. 장부가 사나이에 기대 있고 미인 옥계집. 그러니까 미인은 옥계에 모이네. 이 집자가 모일 집자인 거 아시죠? 모일 집자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금 검은고. 현금을 들고 만지며 두드리고 한사 선배. 비난한 선비는 선배를 찬양한다. 취승. 술 취한 스님은 중놈이죠.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중놈이. 가운데 중자죠. 잃어버렸어요. 길을. 그래서 백로하연사. 하연사라는 것은 하연세라는 뜻이에요. 오연 전문대는 전문대. 자, 전문대. 이런 것들이 전문대. 황독 소야지는 송아지라고 썼어요. 송아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술 취한 스님은 길을 잃었는데 백로는 안개 낀 모래에 내리네. 저녁 연기는 점점 이 구름처럼 피어오르는데 누런 송아지 작은 들판을 가고 있네.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그 김삿갓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402쪽에 마지막 단락 어느 집 모자라는 신랑이 상객으로 가서 지었다. 신부집에서는 새 신랑의 인물됨을 보고 일거일동을 눈여겨 관찰하는데 신랑은 채신을 지키지 않고 촐랑거렸다. 천장에 거미집이 있다고 하고 화로에서 짚을 내가 난다고 하였다. 다담상에 들어오자 지령은 단종지고 국수는 한 사발이고 강정 빈사가 대추 복숭아도 있다. 그리고 워리워리하며 사냥개를 불고 통시 구린내가 난다고 했다. 신부집 사람들은 신랑이 떠드는 말 들으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죠. 상객인 김사까지 나서서 신랑이 방금 한수를 지었으니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면 천장 거무집이죠. 제일 앞에. 그러니까 하늘은 길어서 그 잡을 수가 없고요. 화로 젖불래. 이건 뭐예요? 꽃도 늙어지면 나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화로 젖불래. 꽃이 늙어지면 나비가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형 반정지죠. 그러니까 땅 그림자는 반에 머물렀고 지형이 땅 그림자죠. 국수 한 사발이죠. 국화나무는 찬보리 위에 피어있네. 찬모래 위에 피어있어요. 자, 오른쪽 보세요. 403쪽을 보시면 강정 빈사과. 강가 정자의 가난한 선비가 지나가다가 대치 복숭아. 크게 치해서 소나무 아래 엎드리네. 이 복자가 엎드릴 복자입니다.
이제 볼 수 있죠. 월이 사년계, 달이 옮겨지니 상그림자 고쳐지고 통시 구리대 저자를 통하여 이익을 구하러 오네. 이런 식으로 썼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제담의 문학적 의의인데 이거는 그냥 제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 문학에서 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04쪽. 404쪽. 마지막 단락 트릭스터. 그래서 이제 트릭스터로 알려진 정수동. 그러니까 트릭스터는 말장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을 잘했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쭉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특히 이제 407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407쪽에. 그래서 예술은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기능이다. 그렇죠? 인간이 어떤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유쾌한 감정이 생성되는 그런 현상이죠. 제담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제담 문학의 예술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담에 대한 제가 간단한 설명을 쭉 드렸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